이탄희 판사님 오셨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그 두 분씩 이렇게 모셨는데 여차저차해서 따로따로 모시는 것으로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그 눈웃음이 있으시네요. 눈웃음이. 네. 타회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남희석 씨 이렇게 닮았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눈웃음이 살살 있는 남자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입 인사들 중에 진작에 유명했던 분은 사실은 이탄희 판사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10호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일부러 부여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고 10호 한 다음에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행사도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변호사거든요. 네, 재판을 진행을 한 지가 횟수로 한 3년 됐고 정식으로 퇴직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가능하면 변호사로 싫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두 분을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두 분의 공통점이 전관회의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소병철 전 고검장 그분이 받을 박수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일단 받으시고. 네. 그래서 두 분이 나오면 공통으로 제가 질문할 게 처음에 전관회의 왜 거부하려고 했냐. 예, 돈 좀 있어요? 돈 없고요. 네. 적극적으로 거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원래 인생을 되게 계획 없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 달에 사표를 내고 나올 때 별 계획이 없었어요. 부인이 이미 벌고 있으니까. 부인 변호사시잖아요, 그죠? 예,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일 하십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네.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서로 돈을 잘 버는 건 아닌데 왜?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세요?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하고 있던 친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네. 같이 일하자고 사무실을 갔어요.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게 가서 앉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되게 우울한 거예요, 기분이. 아, 로펌에 가서 앉아 있는데. 네, 소위 말하는 정관 변호사들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사무실인데 들리는 목소리가 뭐 수입료 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확 우울해지더라고요. 아, 수입료가 너무 낮아가지고. 큰 가치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막상 이 자리에 앉아서 수입료 얘기할 생각을 하니까. 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때 한 그 공익변호사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한 한두 달 정도 인턴 생활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제 저 얘기는 제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거부한 네. 거죠. 원래 1년, 2년 이내에 다 번다며요. 전관예우라는 게. 첫 해에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첫해 뭐 50억을 벌었네, 100억을 벌었네.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벌 수 있다고 꼬셨죠, 선배들이. 본인들을 봐라, 내가 사는 걸. 이런 식으로 보통 어떻게 표현을 살던가요? 하시죠. 그분들? 경제적인 것도 큰 유혹인데 왜 굳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 10분 앉아본 겁니까, 그 자리에? 5분? 네, 이건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니야. 네. 5분 앉아봤더니 경솔하시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거기서 일을 할 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아니 부인도 사회적 참사 거기 가서 일하시면 뭐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일 테고 본인이 공익변호사. 공익변호사 네. 또 네네. 돈도 안 되잖아. 굶어 죽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비호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가지고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크게 만족감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과업이 있다. 그래서 뭐 그걸 하는데 돈이 엄청 필요하다. 그래서 모은다고 하면 되게 즐겁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약간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계속 움직여야지 살아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네. 근데 이제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는 출세 코스라면서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선임자가 자 놀래지 마. 여기 법원 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명단이 있어. 하고 명단의 존재를 알려줬고 그런 그 명단을 보고 나서 나는 이 일 못하겠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제가 관리해야 된다고 했고요. 네. 판사들 이제 연구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와해시켜야 된다. 그래야 공작인 된다. 거죠, 그러니까. 공작이죠, 와인.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뭐 약간 허위로 만드는 논리 같은 거 전파해라. 전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막 불러주고 지시하신 분도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상태였던 거죠. 협업을 해서 네.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론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작업들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었고 네. 본인이 이제 그 중에 원오브댐이 돼서 그 선임자들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네. 기획하고 약간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본인을 그 자리에 갖다 뒀다는 건 판사로서의 실적이나 뭐 이런 거는 눈에 띄었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대부분 보시고 계시죠. 예. 자랑도 이상한 방식으로 하시네. 아니 근데 알 수가 없는 게 또 왜 발탁했는지 알 수는 없다. 뭐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양승태 대법원장 사람을 잘못 봤어. 어제 일 좀 잘하네.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이거 일 시켜. 성실하고 꼼꼼하니까 잘하겠지 했더니 폭로. 조금 뭐 슬픈 얘기를 하나 하자면 기존에 예. 저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가 가서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체제에 네. 순응해가지고 그 명령을 따르고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불러서 시켜도 잘 할 거다. 누구든 네, 이렇게 이 생각하셨던 체제 것 같아요. 안에서는 다 순응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본인은 그러면 그때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그냥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제 뭐 찍혀도 상관이 없죠. 언제 사표를 나가는 생각을 거니까. 하고 던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그럼요.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힘들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법원행정 심의관 자리라고 사람들이 엄청 축하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출세길에 들어섰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합리화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그렇죠. 들어가서 네가 바꾸는 역할을 해라. 음. 뭐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뒷조사 파일이 있고 관리를 해야 되고 와해 정책이 있고 허위 논리 같은 거 전파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이 조금 특수했던 게 그 논리 전파하는 대상이나 뭐 와해해야 될 대상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분리되어 나와서 이제 총을 거꾸로 드는 거죠. 그 그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막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제 저는 거짓말을 할 때도 그 거짓말을 상대방이 어차피 이게 거짓말이고 안 믿을 상황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나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얘기를 하면 정말로 믿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더 발탁했구나. 저 사람을 시켜서 거짓말을 시키면 믿을 테니까. 이제 그렇죠. 뭐 발탁한 활용도가 좋아서 누구나 신뢰할 만한 일원을 뽑아가지고 자기들 논리로 그쪽에다가 프로파간다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일종의 배신인 거죠. 배신이지. 근데 배신 행위를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배신 행위를 한다는 상상만으로 이제 저는 굉장히 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렇지. 그리고 몰래 하면 되는데. 그 자리를 제안받아서 갔다가 그 파일이 존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은 판사님 혼자 아니에요 이때까지. 뭐 그렇게 됐죠. 예. 스스로 하면서 자랑은 다 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자리에 5분 앉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거는 뭐 판사의 명예를 지키는 거고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 공격을 받아도 방어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냈죠. 그 판사는 결심 판결문 쓰듯이 머릿속에서 이러한 이유로 나는 관두니까 나는 괜찮아. 무죄 빵 찍고 하는구나. 자, 그 이후로 난리가 났잖아요. 욕먹지 않으셨어요? 주변에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너 혼자 깨끗한 척하다가 모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저는 이제 저를 그냥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표를 낸 거였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폭로를 하거나 고발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을 막
줄줄 읽어야 폭로인가요? 네, 뭐 본인의 저는 사표로 그 존재를 폭로한 거죠. 촉발이나 뭐 저항 뭐 이런 촉발. 표현이 더 맞지 않냐 싶지만 어쨌든 판사 너무 까다로워. 폭로야. 어쨌든 사표가 철회돼서 왔는데 그게 언론 기사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개인적인 사정이다. 마치 뭐 여자 문제라던가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입장을 내면서 탄이가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좀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글을 쓰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저는. 네, 법원 근데 내에서 아무도 몰랐을걸요? 그렇죠. 그 뒷조사 파일이라고 하는 것도 규모가 확실히 컸고 관여가 된 사람들의 범위도 넓었고 그 1, 2년 동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내내 벌어진 일이었고 거기에 이제 재판 거래까지 이제 쭉 연결이 되면서 이걸 덮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법원 내부의 문제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외부로 알려지면서 뭐 언론이나 아니면 뭐 시민사회 단체 결합이 되고 그동안은 그 공익 변호사 활동만 하셨어요? 그렇죠. 한 1년 정도. 네. 그러다가 이 정치권에서 제안을 받으신 건 언제쯤입니까? 사실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네, 아니 원래 그렇죠. 네. 탐나는 그 영입 그 인사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거절하셨죠. 아닌가? 네. 아니요. 땡큐 그러셨나? 처음에는 결국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그 비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부터 당연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했고 네. 사후적으로 다 끼워 맞추잖아요. 네. 사실은 이 국회 안보다는 밖에서 내가 더 많은 일을 아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네. 네, 그런데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네. 혹시 양경철 원장이 왔던가요? 막 밝혀도 되나요, 이렇게? 네. 밝히지 않으셔도 해도 네, 네. 가장 거기서 끈질기고 나쁜 사람이거든요. 거절했는데 또 가고 매달리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은. 여러 사람 다 네. 양경철 원장이 보냈을 거예요. 비판을 받을 건 자명하고 그런 거 변명하자니 구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가 이게 그걸 넘어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왜? 일단 1월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좀 모습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누가요? 제가 볼 때. 아, 거절하는 게? 네, 좀 도망 다니는 것 같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막 이렇게도 매달리고 저렇게도 매달리고 막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거지. 그 양정철 네. 원장이 수법이야. 당하셨구나 거기.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를 뵐 기회가 있어서 네. 여쭤봤죠. 진짜로 21대 21대 국회 구성이 되면 민주당의 정말 핵심 과제로 사법개혁을 다룰 거냐. 사법개혁을 네, 위해서. 네. 아. 저는 사실은 2019년 1월에 나올 때 이제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법원장 구속이 다 됐고 그래서 이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는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거 해보자고 해서 갔던 건데 네. 한 5월쯤인가요? 그때 그 검찰에서 비사실 통보를 했어요. 법관 66명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갑자기 거의 이제 10명 빼고 다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죠. 그때도 또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배신감을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신감 민감한 형이구나. 네, 원래 공익변호사 단체에 왔을 때는 사법개혁을 하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주로 소송들, 빈곤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뭐 주거 문제나 뭐 아니면 빈곤한 사람들의 뭐 형사 절차의 소외 문제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5월달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사법개혁 운동을 하게 됐군요. 그렇죠. 점점. 다른 나라들은 다 사법개혁을 국회에서 주도하거든요. 법원에서 하면 사실은 판사들하고 재판 받는 국민들하고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봐주세요. 하나만. 예를 들면 뭐 재판을 투명하게 하자. 저는 이제 재판을 녹음하거나 녹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녹음 녹화를 떠나서 이걸 쭉 기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라도 공개를 하면 재판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래서 뭐가 팩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이 있어야지만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만드는 프레임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재판은 그 힘이 없어요. 네. 대부분 증언보다는 서면으로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재판에서 뭐가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시민의 감시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판사들은 싫어하죠. 내가 진행하는 걸 다 녹음하고 그렇지. 찍어가지고 남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도 긴장해야 되고 자기 그렇죠. 실수도 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싫겠지. 네, 판사들의 이익과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부딪히죠. 네. 그래서 개혁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개혁 과제가 바뀌는 거예요. 국회가 만약에 주도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주도한다고 하면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자기도 불편한 건 안 하겠죠. 네,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국회가 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5월부터 시작된 그 사법개혁 활동이 너 말만 하지 말고 들어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왜 된- 얘기하는데 너는 왜 피하냐. 이게 그걸 또 궁지에 네. 매달려서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돼가지고 승낙하셨다는 얘기니까 범인은 양정철이 틀을 못 내요. 또 한 가지는 그 13일 날 1월 13일 날 그 사법농단 사건 1호 판결이 있었어요. 그 판결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났죠. 네. 근데 제가 1년 동안 떠든 게 그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형사에서 무죄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떠들썩했는데 아무런 공적 확인을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관 탄핵한 적도 없고 징계도 그렇게 대규모 면죄부 줬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네. 첫 발을 뗐고 공수처도 설치했는데 이 사법부 개혁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검찰도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노 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때가 2003년이잖아요. 예. 그때 처음으로 TV에서 검사들 모습을 보고 예. 놀라신 국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아 네. 이렇구나 실상이. 깡패야 뭐야 그랬죠 다. 이제 첫 발 뗐다고 말씀하셨는데 17년 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법원의 경우에 안 좋은 국회의원 17년을 모습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17년 동안 얼마나 5선 많은 해야 되는데 5선.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왜곡되고 5선 하면 국회의장 할 수 있어요. 아주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네. 저는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되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네. 이 초선 의원들을 국회의원 1년에서 2년 정도 했을 때 만나보면 좀더 안 한다고. 그러나 3년 차에 물어보면은 반드시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일단 그- 되시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고 그거는 예전처럼 전략 공천하고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이탄희 판사님도 이렇게 잘난 척했는데 똑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겠다는 얘기는 당선된 다음에. 예.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항상 임기를 계산해요. 뭐 1년 차 때 뭐 하고 2년 차 때 뭐 하고 3년 차 때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시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건? 저는 성공하는 방식은 매일매일 임기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때 필요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임기는 그냥 끝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제가 뭘 한다고 하면 상대방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응전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관하고 똑같네요. 네. 계획 따윈 필요 없어. 닥치는 대로 살아. 네. 갑자기 되게 동질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하여튼 그때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건 이게 맞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다 보면 맞는 말씀인데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생각하세요. 네. 상대가 결정되면 다시 한번 모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모시기도 하고 그때 다시 모실 텐데 가시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표창장 관련해서 이중 기소 얘기 나오잖아요. 문제는 많이 있다는 걸 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판사 아니더라도 알고 있죠 이미. 공소권 남용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런 견해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이 재판, 수사 이런 거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판결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10년 넘게 했지만 정답이 없어요 정말. 내가 거기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재판을 하지 절대로 이게 진실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판사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이번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임한다. 예, 네. 그게 이제 솔직한 판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어떤 판사가
어떤 시점에 맞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소권 남용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이게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게 판결이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거 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다. 네. 네. 그 정도만 할까요? 조심스러워하시니까. 왜냐하면 판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판사 출신으로서 그 검찰 인사를 두고 학살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 법조 사륜의 일원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전 8월달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8월이요. 예, 작년 8월 하는 이제 한 69명 네. 정도 사표를 낸 사안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은 네. 2명인가요? 그랬죠. 네. 네. 근데 왜 학살이야? 그렇죠. 예. 네. 좀 더 세게 말할 수는 없습니까, 판사님? 아이 저는 개새끼가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얘기하자면 저는 정말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 2017년 4월 달에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뒷조사 파일이 나왔어요. 그렇죠. 4월 달에 이미 양승 대법원장 있을 때 일부 나왔죠. 네. 나왔어요. 제가 말한 대로 실제로 그게 진실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이미.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명칭의 정의를 바꾸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뒷조사 따라해보세요. 파일. 조선일보 개새끼. 들을 땐 되게 기분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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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미 버린 몸인데 판사님 큰일 났네 이제. 그 개념을 바꾸면서 블랙리스트 없다라고 했고 조선일보에서 없다고 계속하니까 정말로 다 없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이렇게 막 질문 들어오고 그럴 이런 때 어떻게 욕하십니까, 판사님은? 그 당시에 욕을 하진 않았죠. 네. 어떻게 살아요 그 스트레스를?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욕을 한다는 건가요? 뭐 하죠. 네. 혼자 있을 때 방에 들어가서 하죠. 그게 무슨 욕이에요? 부인은 반대 안 하셨어요? 저희 아내는 그 굉장히 투지가 넘치는 사람이어서요. 네. 한 번 할 생각이면 하지 마. 5선을 해야지. 뭐 안 하면 용서할 수 있겠냐 스스로. 네. 부인이 오히려 그렇죠. 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예전에 2017년에도 저희 아내는 그 뒷조사 파일을 USB에 들고 나오라고 했어요. 네. 전 아내가 굉장히 저한테는 뭐 힘이 많이 됐어요. 이번에 결정할 때는. 하려면 제대로 해라. 예. 네. USB도 안 가져 나온 주제에. 네. 근데 일단 막 밀어놓으면 어떻게든지 뭔가 죽지 않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강하게 키우시는 분이구나. 네. 그 뭔가 사육을 계속 당하고 있는 느낌으로. 다음 기회에 같이 꼭 놓아주십시오. 저는 사실 주변에서 하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왜냐면 이 법원 개혁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맨날 재판 받나. 그렇죠. 재판 한 번만 받아보면 되는데 네. 이런 기회가 잘 안 온다. 근데 지금 그렇죠. 검찰 개혁 문제가 되고 또 사법농단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만큼 기회가 또 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안 하면 나중에 네가 그거를 어떻게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겠냐. 저도 근데 사실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걸 아내가 봐왔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잘못되고 있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아내도. 그럼 네가 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됐고요. 일단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총선은 총력전이라 진짜 네. 절대 만만하지 않거든. 어떤 싸움에서도. 이 앞선거에서 그 이탄일 판사님의 위치에 있었던 분은 표창원 의원이었어요. 그분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지명도 있었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고 어려웠거든요. 자, 다음에 저희가 오실 때는 사모님을 내보내 주십시오. 네, 본인 얘기는 오늘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